아가씨 좀 반반하게 생겼는데 저 알베스님이랑은 무슨 관계야? 신성한 사찰의 마당에서 한 여성을 향한 비열한 희롱이 공기를 가릅니다. 그들은 돈이 법이고 주먹이 정이라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더러운 눈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닌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라는 사실을. 주지 스님의 멱살을 움켜쥔 저 오만한 손길이 어떻게 대한민국 군의 가장 견고하고 추악한 부패 카르텔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시청 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늦가을의 햇살이 대웅전의 낡은 기와골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다. 관음사 수백 년의 세월을 묵묵히 견뎌온 이 고즈넉한 사찰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경내를 가득 채운 짙은 향냄새와 풍경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 소리는 속세의 번뇌를 잠시나마 잊게 하는 힘이 있었다. 하윤서 중사는 법당 앞 툇마루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짙은 쌍꺼풀의 서늘한 눈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아래로 드러난 다부진 턱선은 그녀가 평범한 여성이 아님을 암시했다. 거친 훈련으로 다져진 군더더기 하나 없는 탄탄한 몸과 일상복 아래에서도 숨길 수 없는 긴장감은 그녀가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의 요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국가가 길러낸 최정의 인간 병기가 아닌 그저 스산한 마음을 달래러 온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다. 그녀에게 관음사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끔찍했던 아프가니스탄 파병 작전에서 눈앞에서 동료를 잃고 돌아왔을 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해민 주지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끝없이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 속에서 비로소 찢어졌던 영혼의 조각들을 겨우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 후로 그녀는 가장 힘든 작전을 끝마칠 때마다 이곳을 찾아 자신을 비워내고 다시 채워가곤 했다. 윤서 왔느냐? 해민 주지스님이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가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어낸 딸을 대하듯 그녀를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하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허리를 숙였다. 네, 스님. 잘 지내셨습니까? 그 험한 곳에서 고생이 많지. 올 때마다 얼굴이 반쪽이 되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무사히 와주니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다. 두 사람이 짧은 안부를 나누는 그때였다. 사찰의 고요를 깨트리는 굉음이 산 아래에서부터 울려 퍼졌다. 불경을 외던 동자승들의 눈이 동그래지고 풍경 소리마저 그 불쾌한 소음에 묻혔다. 잠시 후 육중한 검은색 세단 두 대가 자갈 깔린 마당을 거칠게 파헤치며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온몸에 용과 잉어 문신을 드러낸 건장한 산의 대여섯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사찰의 경건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침을 뱉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선두에 선 남자는 40줄은 되어 보이는 험악한 인상의 비싼 양복을 구겨 입은 흑사파의 행동대장 황만철이었다. 그는 대웅전을 향해 삐딱하게 서서 소리쳤다. 여기 주지 나와. 손님 왔는데 대접이 이따위야? 해민 스님은 표정의 변화 없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하윤서는 그의 뒤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그녀의 온몸의 근육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거사님? 무슨 일? 스님, 요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 일대가 전부 다 개발되는 거 몰라? 당신네 절이 딱 알받기 좋은 명당이란 말이지. 우리가 이 산 일대 개발권을 따냈는데 이 절 하나 때문에 그림이 영 안 나와. 황만철은 턱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비아냥거렸다. 그의 뒤에 선 조직원들은 낄낄거리며 법당 기둥을 발로 툭툭 찼다. 이곳은 수백 년간 부처님을 모셔온 신성한 도량입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해민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에 황만철은 코웃음을 쳤다. 신성? 웃기고 있네. 돈이 제일 신성한 세상이야. 좋게 말할 때 우리한테 넘겨. 우리가 시주 좀 두둑하게 해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더 크고 좋은 절 지으시라고. 그것은 제안의 형식을 띤 명백한 협박이었다.
보호비를 요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든 해코지를 해서 결국엔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는 조폭들의 전형적인 수업이었다. 혜민 스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곳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 영감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야, 애들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겠어? 황만철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조직원 하나가 마당 한쪽에 놓인 작은 석등을 발로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십 년은 되었을 법한 석등이 쓰러지며 깨졌다. 어린 동자승이 놀라 비명을 질렀다. 또 다른 놈은 공양미가 담긴 가마니를 칼로 찢었다. 하얀 쌀이 흙바닥 위로 와르르 쏟아졌다. 하윤서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저 손목을 부러뜨리는 데는 1초, 목뼈를 부수는 데는 0.5초도 걸리지 않는다. 수십 가지의 치명적인 살상 기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군인 신분으로 특히 707이라는 특수부대의 이름에 흠집을 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혜민 스님을 보호하듯 앞을 가로막고 조용히 하지만 뼈를 울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하시죠. 황만철의 시선이 처음으로 하윤서에게 향했다. 그는 위아래로 그녀를 훑어보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오호, 여기 예쁜 아가씨도 있었네. 아가씨, 여긴 당신처럼 고운 사람이 있을 때가 아니야. 오빠들이랑 같이 가서 차나 한잔할까?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지금이라도 조용히 돌아가시면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고? 하하. 야, 애들아. 이 아가씨가 지금 우리한테 신고 드립을 친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뜨렸다. 황만철은 담배를 꺼내 입에 물고는 연기를 하윤서의 얼굴에 후하고 뱉었다. 아가씨,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당신네 특전사령관 직속 부대장인 장태준 소장님이라고 아나 모르겠네. 나랑 아주 각별한 사이거든. 당신이 나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군복 벗고 쫓겨나는 거야. 알아들어? 하윤서의 미간이 순간 좁혀졌다. 장태준 소장. 특수전 사령부 예하의 막강한 권력을 쥔 장성이었다. 조폭 두목의 입에서 장성의 이름이 저렇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둘의 관계가 보통이 아님을 의미했다.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떠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경고는 내가 해야지, 이 발칙한 년아. 야, 저년 아주 앙칼지네. 화장 지워지고 머리채 잡히기 전에 사회 쓴맛 좀 보여줘라. 황만철의 지시에 덩치 큰 조직원 둘이 양쪽에서 하윤서에게 다가왔다. 한 놈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하윤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준 이 신성한 장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는 혜민 스님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다.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닌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그녀의 임무였다. 조직원의 손이 하윤서의 머리카락에 닿기 직전 그녀의 세상은 느리게 흘렀다. 상대의 어깨 근육이 움직이는 각도, 손의 궤적, 체중의 이동이 마치 교본처럼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몸이 한 줄기 연기처럼 뒤로 흐르는가 싶더니 안으로 파고들며 상대의 손목 안쪽 급소를 손날로 가볍게 쳤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조직원의 팔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악! 비명과 함께 남자가 팔을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신경만 마비시켜 일시적으로 팔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다른 조직원은 동료가 순식간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는 틈을 타 하윤서는 낮은 자세로 그의 다리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오금에 발을 걸어 가볍게 당겼다. 자신의 힘이 아닌 상대의 체중을 역이용하는 유술의 기본 원리였다. 거구의 남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낮아빠졌다. 쿵 소리와 함께 땅에 머리를 부딪혔지만 하윤서는 넘어지는 순간 그의 뒷덜미를 살짝 잡아 충격을 완화시켜 주었다. 기절은 하되 뇌진탕은 입지 않도록 조절한 것이다. 순식간에 두 명을 제압하는 모습을 본 나머지 조직원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황만철 역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인연 봐라. 그냥 계집애가 아니었네. 야, 다 같이 덤벼. 전연 하나 못 잡아서야 흑사파 이름에 먹칠하는 거다. 황만철의 고함에 남은 3명의 조직원이 눈빛을 교환하며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 명은 정면에서, 2명은 좌우에서 포위망을 좁혀왔다. 다대일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격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수십,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과 실전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최적의 생존 및 제압 전술을 몸에 새긴 707 요원이었다. 하윤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의 상대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 적의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것이 정석이었다. 정면의 조직원이 휘두른 주먹을 팔로 받아 흘리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하게 쳤다. 인체의 급소 중 하나인 늑골 아래 간장이 위치한 부분이었다. 극심한 고통에 조직원의 입에서 컥 하는 신음이 터져나왔고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둘. 하윤서는 쓰러진 동료를 보고 잠시 주춤하는 왼쪽 조직원의 발목을 발로 강하게 찼다. 복숭아뼈 바로 위 정강이뼈와 이어지는 부분의 신경을 가격한 것이다.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남은 조직원이 겁에 질려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들었다. 척하는 소리와 함께 서늘한 칼날이 가을 햇살에 반사되었다. 칼은 안 되지. 하윤서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흉기를 사용하는 순간 상황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진다. 혜민 스님과 동자승들이 사색이 되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이년아. 칼을 든 조직원이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 하윤서는 화려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했다. 마치 춤을 추는 듯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생사를 가르는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몇 번의 공격이 허공을 가르자 조직원은 더욱 흥분했다.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하윤서의 심장을 향해 칼을 찔러 넣는 순간 하윤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든 상대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이 칼날을 스치고 지나가 상대의 손목을 정확히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손목 관절을 비틀며 그대로 땅에 내리꽂았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하윤서는 떨어진 칼을 발로 차 멀리 날려보냈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의 목덜미를 눌러 완전히 제압했다. 불과 1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다. 건장한 조폭 5명이 모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어 마당에 나뒹굴었다. 하윤서는 단 한 대의 유효타도 허용하지 않았고 그녀의 몸에는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살인 병기였지만 단 한 명도 죽이거나 영구적인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완벽한 제압이었다.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황만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어설픈 주먹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것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파괴와 제압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에 가까웠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예, 형님. 접니다, 만철이. 예, 지금 관음사라는 절에 와 있는데 어떤 미친 군인년 하나가 나타나서 우리 애들을 다 작사를 내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리로 보내신다고요? 감사합니다, 형님. 믿고 있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황만철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하윤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너 2년 이제 끝났어. 군복 벗을 준비나 해. 아니, 군복만 벗으면 다행이지. 인생 아주 좆되게 만들어줄 테니까. 장태준 사단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찰 입구 쪽에서 다시 여러 대의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다. 하지만 이번에 온 것은 경찰차가 아니었다. 육군 헌병이라고 쓰인 군용 차량들이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방탄모에 진압봉까지 갖춘 헌병들이었다. 그들은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사찰에 도착하자마자 망설임 없이 하윤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현시간부로 군무이탈 및 민간인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저항하면 가중 처벌될 줄 알아. 헌병대장의 외침에 하윤서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민간인 폭행? 땅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조폭들과 그들 뒤에서 비열하게 웃고 있는 황만철, 그리고 자신을 겨누고 있는 헌병들의 진압봉.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다. 해민 스님이 달려와 소리쳤다. 이보시오, 헌병 양반들.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처자는 우리를 도와준 은인이요. 저자들이 먼저 행패를 부렸단 말이오. 하지만 헌병들은 해민 스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윤서를 거칠게 끌고 헌병대 차량에 태웠다. 차에 오르기 직전 하윤서의 눈이 황만철과 마주쳤다. 황만철은 입모양으로 말했다. 넌 뒤졌어. 하윤서는 그를 묵묵히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심연만이 담겨 있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해 주었던 관음사의 평화는 산산조각났고 그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단련한 자신의 손발이 오히려 자신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버린 이 부조리한 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다.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사방이 막힌 회색 벽과 책상 위 스탠드에서 쏟아지는 날카로운 불빛은 이곳이 사람을 얼마나 위축시키기 위해 설계된 공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하윤서는 의자에 앉아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인 상사가 앉아 조서를 꾸미고 있었다. 성명 하윤서, 계급 중사, 소속 제707 특수임무단. 맞나? 맞습니다. 휴가 중 사찰에서 민간인 5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 인정하나? 폭행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사찰 기물을 파손하고 주지스님을 위협했습니다. 하윤서의 차분한 대답에 수사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서류 뭉치를 툭툭 치며 말했다. 정당방위? 피해자 진술은 완전히 다른데? 황만철 씨 외 사인은 사찰에 좋은 뜻으로 기부를 하러 갔다가 웬 여군이 시비를 걸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전치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서도 다 첨부됐고 건장한 남자 5이 여자 하나한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당신이 먼저 특수부대 출신인 걸 과시하며 위협을 가한 거겠지. 목격자가 있습니다. 주지스님과 동자승들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스님들, 그 양반들이야 당연히 당신 편을 들겠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없어. 수사관의 태도는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듯 했다. 하윤서는 더 이상 변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사건의 방향을 조종하고 있었다. 황만철이 말했던 장태준 소장의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며칠 후 그녀는 정식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의 소속 부대인 707 백호 부대에도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녀의 직속 상관인 팀장 고강혁 상사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헌병대로 달려왔다. 면회실에서 마주 앉은 고 상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하 중사, 자네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어쩌다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하윤서는 관음사에서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고 상사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썩을 놈들. 명백한 함정이잖아. 사단장. 장태준 소장이 정말 그 조폭놈이랑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놈 입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아주 막역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고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군 생활 20년 동안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여러 번 봐왔다. 특히 장성급 지휘관이 연루된 사건은 진실이 무엇이든 간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단 내가 어떻게든 손을 써보겠다.
여단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자네의 평소 행실과 공적을 정상 참작해달라고 탄원서라도 내보겠다. 절대 혼자 다 뒤집어 쓰게 하지는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마라. 고 상사의 말은 하윤서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다. 며칠 뒤 열린 징계위원회는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위원장으로 참석한 헌병대 대령의 얼굴에는 이 귀찮은 절차를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황만철 측이 제출한 진단서와 일관된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되었고 해민 스님과 관음사 신도 몇 명이 제출한 탄원서는 사적인 관계에 의한 신빙성 없는 주장으로 일축되었다. 하윤서에게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과 느낀 것, 그리고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징계위원회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흩어질 뿐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가혹했다. 피징계자 하윤서 중사.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민간인에 대한 가혹 행위 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됨. 이에 본위원회는 피징계자를 강등 처분에 처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할 것을 의결한다. 강등. 중사에서 하사로 계급이 떨어지는 군인에게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였다. 게다가 현역 복무 부적합 심의에 회부된다는 것은 군복을 벗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하윤서는 눈을 감았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결과를 받아들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다. 소식은 부대로 퍼져나갔다. 하윤서와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백호부대 팀원들은 자기 일처럼 분노했다. 그들은 하윤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지만 결코 사적인 감정으로 주먹을 함부로 휘두를 사람이 아니었다. 특히 그녀의 제압 기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인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지를 아는 팀원들은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죄목 자체를 믿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윤서가 그럴 리가 없어.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야 해. 팀원들이 웅성거렸지만 사단장급이 개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일개 부사관과 병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오히려 하윤서를 옹호하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다. 부대 내에는 무거운 침묵과 무력감이 감돌았다. 한편 관음사의 해민 스님은 징계 결과를 전해 듣고 며칠 밤낮을 고뇌했다. 자신과 사찰을 지키려다 한 젊은 군인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게 생긴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말하지만 불의에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찰의 CCTV 영상을 확보했다. 다행히 그날의 상황은 대웅전 처마 밑에 설치된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에는 황만철 일당이 먼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는 장면, 그리고 하윤서가 그들을 제압하는 과정이 명백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영상을 들고 언론사와 인권단체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대 조직과 군 장성이 얽힌 사건에 선뜻 나서려는 곳은 없었다. 대부분은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같은 시각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황만철과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만철이냐? 일 처리는 아주 깔끔하게 됐더구나. 그 맹랑한 계집, 이제 군복 벗고 사회 나와서 막노동이나 하게 생겼어. 에이, 형님 덕분입니다. 형님 아니었으면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대한민국은 형님 같은 분이 계셔야 바로 서는 겁니다. 알랑방귀는 그만 뀌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리조트 사업건, 그거 인허가 문제 내가 다 해결해놨으니 다음 달 내 생일 잊지 말고. 당연하죠, 형님. 제가 아주 특상품으로 준비해놓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두 사람의 추악한 거래가 오가는 동안 하윤서는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를 기다리며 차가운 헌병대 유치장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작은 하늘을 보며 파병지에서 잃었던 동료를 떠올렸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억울한 상황에 얼마나 분노하고 함께 싸워주었을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상투적인 말을 믿지는 않았지만 스스로 진실을 밝혀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백호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황만철은 자신의 오랜 자금줄이자 방패였다. 그가 공경에 처하면 자신의 검은 돈 흐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 일개 여군 부사관 하나의 군 생활을 망가뜨리는 것쯤은 그에게 아무런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 사소한 일에 불과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었다. 하윤서 중사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요청서. 그는 결제란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서명을 갈겨 넣었다. 이제 절차는 끝났다. 하지만 장태준 소장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 모든 조직에는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진실을 밝히려 하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사단 법무실의 이수연 대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녀는 육사 출신의 젊은 장교로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군 내부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는 식의 편견에 신물이 나 있던 참이었다. 그녀는 하윤서의 징계위원회 기록을 검토하다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5인의 진술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지나치게 일치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웠다. 둘째, 목격자인 스님과 신도들의 진술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신빙성 부족으로 너무나 쉽게 배척되었다. 셋째, 징계 수위가 터무니없이 높았다. 휴가 중 민간인과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초범의 상대가 전과 기록이 다수 있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등과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회부는 명백한 과잉 징계였다. 이수연 대위는 이 사건의 배후에 무언가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하윤서의 소속 부대인 707부대를 찾아가 그녀의 동료들을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팀장 고강혁 상사를 비롯한 팀원들은 모두 하윤서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녀의 인품을 보증했다. 하 중사는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고강도 훈련을 묵묵히 소화해내는 독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기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부하들을 먼저 챙기는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이유 없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위는 또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황만철의 뒷조사를 했다. 경찰의 아는 지인을 통해 알아본 결과 황만철은 흑사파의 핵심 조직원으로 폭행, 갈취, 협박 등 수많은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자가 선량한 시민 행세를 하며 군인을 고소한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이 대위는 장태준 소장의 평소 행적을 파고들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장 소장의 관용차 운행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몰래 열람했다. 기록에는 유흥주점이나 골프장 등 군인 신분으로 가기에는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다. 특히 특정 룸살롱에서의 결제 내역은 황만철의 개인 카드 사용 내역과 여러 차례 겹쳤다. 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함께 향응을 즐겼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이수연 대위는 자신이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징계 사건이 아니라 군 장성과 조직 폭력배 간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가 얽혀있는 거대한 비리 사건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사실을 폭로하는 순간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소장, 즉 투스타 장군에게 맞서는 것은 대위 계급으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눈앞의 불의를 외면할 수 없었다. 특히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잣대에 시달렸을 하윤서의 얼굴이 떠올라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한편 혜민 스님의 노력도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었다. 수십 군데의 언론사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끝에 그는 정의감 넘치는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여기자와 연결될 수 있었다. 여기자는 혜민 스님이 건넨 CCTV 영상을 보고 사건의 심각성을 즉각 파악했다.
스님, 이 영상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이건 명백한 조작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자로 지목된 군인이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가 조폭이라는 점은 대중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여 기자는 CCTV 영상과 함께 황만철 일당의 전과 기록, 그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동안 707 요원으로 복무하며 세운 공적들을 비교하며 탐사보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건의 배후에 장태준 소장이 있다는 혜민 스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군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하윤서는 하사로 강등되어 복무 부적합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대원들과 격리된 채 사실상 대기 발령 상태에 놓여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상부의 눈치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그녀는 혼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좌절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체력 단련을 하고 전술 교범을 읽으며 자신을 단련했다. 언젠가 다시 군복을 입고 임무에 복귀할 날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알게 된 한 군법무관이 그녀의 억울한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개인적으로 그녀를 돕기 시작한 것이다. 법무관은 하윤서에게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권유하며 법적인 절차를 자문해 주었다. 하하사, 이 싸움은 길고 험난할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법은 결국 정의의 편입니다. 하윤서, 이수연 대위, 혜민 스님과 젊은 여기자, 그리고 양심적인 군법무관. 각자의 위치에서 시작된 작은 날갯짓들이 서서히 하나의 거대한 태풍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몰랐지만 모두 진실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이 쌓아올린 거짓의 성벽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발밑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승리의 축배를 즐기고 있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는 밤늦게 법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장태준 소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운행일지, 그리고 황만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인 한방, 즉 두 사람의 유착관계를 명백하게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다. 그녀는 장 소장의 부관과 운전병을 예의주시했다. 그들은 지휘관의 가장 내밀한 사생활을 알고 있는 인물들이었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소장에게 등을 돌리도록 설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그녀는 장 소장이 주말마다 비공식적인 외출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행선지는 황만철이 운영하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이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불보듯 뻔했다. 이 대위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을 덮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믿을 만한 육사 동기 한 명에게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다. 주말 밤 이 대위와 그녀의 동기는 사복으로 갈아입고 장 소장의 관용차를 몰래 뒤쫓았다. 차는 예상대로 황만철의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었고 입구부터 사설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이 대위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야간 투시경을 이용해 별장 내부를 살폈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을 비롯한 조폭들과 어울려 술판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에는 고가의 양주와 안주가 가득했고 젊은 여성들이 술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거액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대위는 소형 고성능 카메라로 그 장면들을 모두 녹화하기 시작했다. 그때 황만철이 장 소장에게 두툼한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장 소장은 익숙하다는 듯 봉투를 받아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명백한 뇌물수수 현장이었다. 이 대위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그녀가 조용히 철수하려던 순간이었다. 별장 주변을 순찰하던 경호원 하나가 그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이쪽으로 다가왔다. 누구야? 들켰다. 이 대위와 동기는 즉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뛰었다. 경호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장교 신분으로 단련된 그들이었지만 상대는 수적으로 우세했다. 캄캄한 산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다. 나뭇가지에 옷이 찢기고 얼굴에 상처가 났지만 그들은 멈출 수 없었다. 손에 든 카메라에 담긴 증거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간신히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자신들의 차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온몸이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나?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위님,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건지. 동기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이수연 대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우리는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썩어빠진 군대를 바로잡는 일. 두려워하지 마. 그녀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그 같은 시각 인터넷 언론사 여기자는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사단장 조폭 유착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초고를 완성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 분석과 함께 하윤서 중사가 과거 대테러 작전에서 세운 공적, 그리고 황만철 일당의 범죄 행각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또한 장태준 소장과 황만철의 유착 의혹을 조심스럽게 제기하며 군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사는 언제든 온라인에 송고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혜민 스님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지역 불교 연합회와 시민단체들을 찾아다니며 하윤서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그녀의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미했던 움직임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서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사찰의 작은 마당에서 시작된 외침이 세상 밖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하윤서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그녀의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비록 형식적인 절차일 수 있었지만 다시 한번 진실을 다툴 기회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하고 조폭들의 진술이 가진 허점을 파고드는 반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수연 대위가 확보한 결정적인 영상, 기자의 날카로운 펜, 시민들의 서명, 그리고 하윤서 자신의 포기하지 않는 의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응축되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장태준 소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숙취에 찌든 얼굴로 사단장실에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 황만철이 준 돈 봉투를 생각하며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세상은 이토록 견고하고 안전하다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가 앉아있는 화려한 의자 밑에서 그의 제국을 통째로 뒤흔들 거대한 지진이 시작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는 그 어떤 권력의 무게보다 무거운 법이었다. 월요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인터넷 언론사가 터뜨린 기사로 발칵 뒤집혔다. 단독 707 여전사 조폭의 무릎 꿇다 별들의 추악한 거래, 그 배후의 그림자. 기사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하윤서, 중사, 장태준 소장, 흑사파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기사에는 관음사 CCTV 영상이 그대로 첨부되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조폭들이 먼저 행패를 부리고 하윤서 중사가 그들을 제압하는 장면은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특히 여자 혼자서 건장한 조폭 5을 압도적인 실력으로 제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그녀가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에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이게 나라냐? 나라 지키는 영웅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CCTV가 버젓이 있는데 이걸 조작한다고. 군대 진짜 썩었구나. 특히 여군이라고 더 만만하게 본 거 아니야? 장태준 소장 저 사람 당장 조사해서 옷 벗겨야 한다. 국방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은 성난 민심으로 마비될 지경이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한 누명을 쓴 707 영웅 하윤서 중사를 구하고 비리 장군 장태준 소장을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언론 보도와 여론의 폭발적인 반응은 국방부를 압박하기에 충분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국방부 장관은 즉시 감찰실에 특별 합동조사를 지시했다. 군 검찰과 헌병, 기무사 요원들로 구성된 대규모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장태준 소장이 있는 사단으로 급파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자신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온 국민이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황급히 황만철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만철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기사가 어떻게 나간 거야? 형님, 저도 모릅니다. 어떤 미친 기자가 달라붙은 모양입니다. 형님,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만철의 목소리에도 다급함과 공포가 가득했다. 장 소장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닥쳐. 정신 똑바로 차려. 우리가 입만 맞추면 증거 없어. 그냥 저 영상 하나 가지고는 안 돼. 절대 불면 돼.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그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합동조사단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장태준 소장님, 국방부 감찰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직무를 정지하고 본인에 대한 직권 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무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장태준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같은 시각 이수연 대위는 육군본부 감찰실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사이 고민 끝에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들고 직접 육군본부를 찾아온 것이었다. 감찰실장은 그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며 그녀가 제출한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는 장태준 소장이 황만철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대위, 자네가 군을 살렸네. 자네의 용기 절대 잊지 않겠네. 이수연 대위가 제출한 영상은 합동조사단에 즉시 전달되었다.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애를 먹던 조사단은 이 영상을 보고 환호했다. 이제 게임은 끝났다. 합동조사단의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장태준 소장은 긴급 체포되어 군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던 그는 돈 봉투를 받는 영상이 재생되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말았다. 그의 자백을 토대로 황만철을 비롯한 흑사파 조직원들도 전원 검거되었다. 그들의 아지트를 덮친 경찰은 불법 무기와 마약, 그리고 그동안 장 소장에게 상납한 뇌물 장부를 확보했다. 하윤서의 재심은 열릴 필요도 없이 이전의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 처리되었다. 국방부 장관은 직접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하윤서의 강등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의 부조리와 성차별적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는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707의 여전사, 내부 고발자의 용기, 썩은 별의 몰락. 사람들은 불의에 맞서 싸운 하윤서와 이수연 대위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응원을 보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하윤서는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계급은 다시 중사로 돌아와 있었다. 부대원들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영웅처럼 그녀를 뜨겁게 맞이했다. 팀장 고강혁 상사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고생 많았다. 내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다. 하윤서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녀는 다시 휴가를 내어 관음사를 찾았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스했고 풍경 소리는 더없이 맑았다. 깨졌던 석등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고 쏟아졌던 공양미는 다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사찰은 이전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은 모습이었다. 혜민 스님이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정말 고생이 많았다, 윤서야. 아닙니다, 스님. 스님과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다. 저 멀리 동자승들이 마당을 뛰어놀며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윤서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저런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었다는 것을. 거창한 애국심이나 사명감 이전에 소중한 사람들의 웃음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 그것이 자신이 군인이 된 이유였고 앞으로도 군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였다. 그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또 다른 불의와 맞서야 할 그녀의 진짜 임무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더없이 맑아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